네, 점수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국정 지지도가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정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집권 1년도 안 된 뭐 당선 1년이니까 네.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거품을 조금 걷어내면 한 3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0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의 성과가 있었다면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잘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긴 되는데 보통 국민께서 정치인들을 대할 때 특히 뭐 최고 지도자 대통령 같은 네. 분들을 볼 때는 저는 태도와 어떤 스타일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 지지자 이런 분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런 것이 국정 지지도에 일정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이제 제가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양국관리법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법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아닙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작년에 8월 달인가 통과가 됐는데 그 기간까지 우리 정부가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우시나 다롄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이제 거의 기능 정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미국의 반도체 네. 지원법 때문에. 지금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을 국민들께서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RA 인플레 감축법 네. 그것도 정부가 전혀 대응을 못했잖아요. 의전 서열 3인 낸시 펠로시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통화하셨죠. 전화 통화했는데 그냥 별 내용이 없었어요. 국회를 방문해서 김진표 의장하고 만났는데 김진표 의장한테 정부 당국자가 이러이런 얘기를 해달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IRA 인플레 감축법에다가 명시를 해달라. 이런 요구조차도 안 했습니다. 지금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반도체와 이런 전기자동차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배터리 지금 이 두 개가 다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내놨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는데 피해자 동의도 받지 않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어떤 반성도 없고 그리고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없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을 어겨가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정말 우려스럽고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 일본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WTO 제소를 했는데 이걸 철회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도 폐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조치를 했어요. 우리는 내줄 것 전부 다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안부 합의 때는 합의서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합의서도 없고 우리가 일방적인 조치만 하고 지금 일본의 언론들이 한국이 제대로 굽혔다. 이게 일본 정부의 완승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완패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래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가해자가 적어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강제징용 문제는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행정부가 뒤엎을 수 있는가? 이거 헌법 위반이거든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상을 제3자 배상을 한다. 이건 민법 위반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한국 기업한테 기금을 조성하라라고 정부가 얘기하면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것이고 기업이 돈을 내면은 배임에 걸립니다. 어떤 강요에 의한 이 기금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죠. 그리고 국제인권법 위반이에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일제강점기 하에 그런 피해와 관련해서 가진 청구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조치를 어떻게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저는 1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민생 파탄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된 정부의 해법은 너무나도 잘못됐다. 반드시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정한 일본의 참여와 이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내주는 조치가 온당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지 이야기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건 가짜뉴스죠. 그게 증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상권 분립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런 해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해석이 되죠. 훌륭한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요.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지구상에서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중동과 동북아에서만 유사 사태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미국의 국방력으로 그것을 막기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일본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이 삼각 군사 동맹 체제를 수립을 해서 일본 휘하에 한국을 두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에 조치는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든 미국 입장으로서는 사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굉장히 대립이 심하니까 이런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을 관찰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런 장벽이 제거됐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사시에 어떻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를 한다든지 상륙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위대가 일본과의 관계는 설린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만 군사 동맹으로까지 발전돼서는 곤란하죠. 아무런 일본의 조치가 없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 65년도에 그 해가 했죠. 그리고 그 김대중 65년도 오부치 선언은 어디 한일협정 갔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어디 갔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일본의 통절한 사과가 있었고요. 아니 그걸 그러니까 전제로 한 연장선상에 것입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 그게 왜 뒤집어진 겁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아베에 와서 뒤집어졌죠. 왜 그렇게? 아니 그래서 다시 지금 하는 게 그때 그 선언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로만 존중하는 아니, 것이죠. 말로만. 조치가 지금 없었습니다. 아니 조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화이트리스트에 바로 제거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력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내놓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그리고 협정문도 없어요. 합의문도 없어요. 서부장 우리 보고 WTO 취소를 했다 하는데 우리 그거 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곧 조치가 오잖아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곧 방금 조치가 말씀하신 오는 것이 것처럼 아니죠. 지소미아를 예? 그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그 일본이 이익을 봤다는데 지소미아 파괴 우리가 손해 본 겁니다. 손해와 이익을 우리가 떠나가지고 정부에서 손해와 이익을 떠나 이번 조치를 하는 데서 왜 우리는 왜 다 우리가 무장 해제를 국익이 더 하느냐 말이에요. 손해 보는 짓을 왜 일본은 해야 아무 돼요? 조치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왜 아무런 우리가 조치를 안 했다 그러세요? 무장 해제를 하느냐 이거죠. 일본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 서부장도 이야기하고 지소미아에서 정보 협력도 하고요. 정보 협력 서부장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켰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렇지 하겠다고 않잖아요.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일본에서 그게 한일 간의 이야기했잖아요. 실무 협의를 시작하겠다 그랬죠. 야. 그게 뭔 해제? 아니 그래 협의 안 하고 처리해요? 아니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실무적인 협의도 안 하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 다 내놨습니까? 먼저 왜 WTO 제소 철회를 했냐고요. 아니 철회하고 난 다음에 철회하기를 뭘 위해서 할 거냐? 한일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의원님 지금 중국이요 우리 교역 1위 국가입니다.
사드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보복을 당했습니까? 네? 중국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요.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 편을 드는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북한 그리고 또 중국, 러시아를 완전히 배척하는 형태의 그런 전략은 바람직하지 완전히 않다. 배척하는 게 왜냐하면 아니고요. 중국의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 보복, 진영에 설 거냐, 독재 진영에 설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진영에 그렇게 굳건히 단순한 발을 논리로 디디면서 그렇게 단순한 실리 논리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게 아니죠. 근본이 왔다 갔다 하면 안 자유진영에 되는 서야 겁니다.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난 문재인 네?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한중 관계만 우리가 강화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교역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거 사실 미국이 아까 반도체 자동차 얘기했지만 얻는 것도 없지만은 중국의 큰 피해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민생 파탄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업이 방금 도산하고 말씀하신 게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저 중국하고 그 교역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 북방 외교를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역 흑자는 베트남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중 그리고 사드 보복이라든지 그거를 왜 중국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정당한 거예요. 권리 행사라고 본 게 아니, 아니라 이 외교라고 잘못된 하는 걸 것, 이야기를 하면 이 외교라고 항의하고 하는 것은 해야지.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역학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국익에 예. 침해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미국의 국빈 방문을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 후과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로 다가왔을 때 이 전략적인 선택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한번 예측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따져보고 해야죠. 그런데 그리고 분명한 이렇게 것은 한미일이요. 자유진영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이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가 강화가 돼서 북중러를 자극하게 되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불안이 야기되고 여기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기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래요. 지금 전쟁 위기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 있잖아요. 전제가 이렇게 잘못된 가면 게요. 안 되는 거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북중로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가 이 한반도에서 위험을 더 높인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전쟁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우리 경제에 초래하는 영향, 어떤 상황 변화 이런 것은 뭐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을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때문에 한반도 불안이 야기되고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죠. 네. 이거는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 열강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간의 관계를 정말로 신중하게 신중하게 다루고 해야죠. 가도록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얘기죠. 정권도 신중하게 하지 않고 중국에 지나치게 밀착했던 것이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보복을 당하고도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일어난 겁니다. 무슨 중국에 밀착했다고 네, 그러세요. 잠시만요. 두 분께서 역시나 여의도 펀치 첫 시간부터 아주 뜨겁게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토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보여주시죠. 이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의 의미 좀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이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전당대회가 투표율이 보니까 55%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열 양상이 빚어졌는데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서 흥행에는 성공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러운 측면도 있고요. 다만 윤석열 당의 완성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힘 당이 이 용산 대통령실이 출장소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당대회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룰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경기를 할 때 골대를 마치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 일반 여론조사가 30%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원 조사만으로 당원 투표만으로 완전히 100%로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뭐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이런 분들까지 후보로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캠페인하는 과정에서도 행정관이 이 김기현 후보의 홍보물을 이렇게 뭐 캠페인에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재반의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활한 그런 소위 대통령실의 의지가 잘 통하는 그런 일방통행식 정당 체제 이런 것이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김기현 대표를 제가 구청장을 할 때 그때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네. 울산시장 할 당시인데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들이 가서 만났을 때 상당히 꼼꼼하게 뭘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프로필을 다 보셨더라고요 미리. 그런 것만 봐도 이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온화하면서 그리고 민생을 좀 챙기신다 그랬는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리더십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저는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라도 여야 협치하고 싶어도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끝난 지 1년이 됐는데도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민생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치를 요구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지도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고 적어도 민생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는 좀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사실은 이게 이 민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챙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각 부처에 굉장히 유능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패턴을 보면은 학연, 검연 20여 개 기관에 약 70명의 검사를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장차관만 해도 13명입니다. 이렇게 이 검사 독재 정권이다, 검사 공화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정순신 사태에 보면은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발탁을 하고 검사 출신을 등용하고 검사 출신이 인사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또 배타적인 이런 인사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각계각층의 정말 민생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서 민생을 살릴 것인지 정말 저는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